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세계 곳곳의 군사 전문가들이 눈을 의심했고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쟁 분석 방식이 단 몇 주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의 질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나라가 전 세계 전황을 뒤집기 시작했죠. 강대국들의 모든 예측은 빗나갔고 그동안 신뢰해왔던 통계와 전력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병력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무기의 양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승부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토 분석관 한 남자의 머릿속에 오래전 잊혀졌던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던 그 단서 하나가 너무도 분명하게 다가왔죠. 하지만 어떻게 그 조용한 나라가 전세를 바꾼 걸까요? 왜 세계 최강국들이 그토록 당황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진실을 마주한 순간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세계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진짜 힘은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반전으로 시작되는 진실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엔 당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이 나라였다고? 도대체 어떤 순간인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릭 리에르라고 합니다. 올해로 43살이 되었고 나토 전략분석국에서 군사 전술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벨기에 브뤼셀 본부 13층에 위치한 분석실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저는 벨기에 출신이지만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이후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군사전략학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나토라는 거대한 집단 안에서 저는 그저 하나의 톱니바퀴일 뿐이지만 이 전쟁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새롭게 마주한 국가는 놀랍게도 한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개월 전, 그러니까 2023년 3월 초순, 전쟁은 이미 시작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압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밤사이 들어온 전황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었어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모니터 앞에 앉아 각종 위성사진과 통계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이 제 일과의 시작이었죠. 러시아군의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상군만 28만 명, 전차 3,500대, 자주포 6,000대, 다연장 로켓 1,700대. 이런 숫자들을 매일 보고서에 적어 내려가며 저는 늘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그게 당시 나토 내부의 일반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마다 정례 분석회의를 개최했는데 참석자는 주로 각국에서 파견된 군사 전문가들이었어요. 미국에서 온 제임스 맥도널드 대령, 독일의 한스 밀러 중령, 프랑스의 피에르 뒤퐁 중령, 그리고 저까지 총 12명이 원형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전황을 분석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메운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전장 지도가 표시됐고 빨간색과 파란색 화살표들이 부대의 이동 경로를 나타냈죠. 회의 때마다 나오는 키워드는 동일했습니다. 병력의 수, 무기의 양, 탄약의 재고, 보급선의 확보. 저희는 여전히 숫자에 집착하고 있었고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군사력이라는 걸 상징하는 전통적 기준이었으니까요. 제가 대학원에서 배운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부터 시작해서 나폴레옹 전쟁,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까지 모든 역사적 사례가 물량의 우위가 승부를 결정한다고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황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러시아는 도심을 점령하긴 했으나 그걸 유지하지 못했고 전선은 흐물거리듯 계속해서 밀려났어요. 제가 매일 오후 3시경에 받아보는 CIA 정보의학 본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소형 드론의 공격에 최신의 T-90 전차가 무력화됐다. AI로 분석된 지형 정보 덕분에 게릴라식 기습이 성공했다. 러시아군 병사들의 무전이 실시간으로 가로채져 작전이 노출됐다. 이런 일들이 반복됐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023년 4월 중순에 있었던 일이에요. 러시아의 제58군이 동부 전선에서 대규모 기갑 공격을 시도했는데 불과 6시간 만에 작전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러시아군 전차 47대가 파괴됐고 1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저희는 며칠간 머리를 싸매고 분석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브뤼셀의 13층 회의실 창가 자리는 제가 늘 앉는 자리였습니다. 회의가 지루해질 때마다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멀리 보이는 브뤼셀 시내의 고딕 양식 건물들과 현대적 유리 빌딩들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신뢰해온 군사력 평가 방식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2시 40분경 저는 평소처럼 동료들과 함께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나토 본부 지하 1층에 위치한 카페테리아는 각국 직원들이 모이는 사교 공간이기도 했거든요. 프랑스 출신 정보 분석관인 마르셀 뒤브아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에드릭 들었어? 어제 저녁 긴급 정보 브리핑에서 나온 얘긴데 러시아가 북한에 탄약 지원 요청했대. 그것도 500만 발 규모로 긴급하게 말이야. 그 순간 저는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커피 몇 방울이 테이블 위로 튀었고 급하게 냅킨으로 닦아내며 마르셀을 바라봤어요. 아마 제 표정은 이게 진짜냐? 는 질문 그 자체였겠지요. 북한이라니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전 세계의 전략 지도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소규모 국가였는데 이 두 나라 사이의 군사협력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 이 전쟁은 코끼리와 생쥐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그 순간 제 인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러시아가 북한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마치 거대한 코끼리가 작은 생쥐에게 치즈를 구걸하는 격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건 코끼리와 생쥐의 대결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새벽 2시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브뤼셀의 야경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고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어요. 저는 기존의 분석 틀에서 벗어나 전장을 움직이는 진짜 요소가 무엇인지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키워드는 점점 명확해졌어요. 드론, 인공지능, 실시간, 좌표 분석, 유기적인 지휘 체계. 이 네 가지 단어를 노트에 적고 밑줄을 그으며 저는 뭔가 중요한 걸 깨닫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요소들은 기존 전통적 전투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거든요. 과거의 군사력은 철제 무기와 훈련된 병사의 숫자였지만 지금 전장은 마치 알고리즘이 승패를 결정하는 거대한 체스판 같았어요.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사실 저는 2022년 10월 한국 국방부의 공식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군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 안보 협력 세미나의 일환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단순한 교류 행사였고 제 역할은 외국 군사 전문가로서 한국의 국방 기술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종의 의례적인 방문이라고 생각했죠. 그 2주일간의 방문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날, 인천 남부기지에서 K9 썬더 자주포 시연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포탄 잠금부터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15초도 안 됐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보고서에서 본 서방권 자주포들의 3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사격 후 즉시 이동하는 능력이었어요.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 차량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30초 후에는 완전히 다른 위치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시연을 담당한 대위 박성호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사격 후 30초 이내 이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대전에서는 발사 위치가 노출되는 순간 적의 반격이 시작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다른 철학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사고방식이었어요. 둘째 날에는 철원 DMZ 근처에서 통합 감시 장비와 무인 정찰 시스템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하사 김태현이라는 젊은 부사관이었어요. 김태현 씨는 22살의 평범한 한국 청년처럼 보였지만 장비를 다루는 손놀림과 상황 판단 능력은 10년 경력의 베테랑 같았습니다. 하사님, 이 시스템으로 얼마나 멀리까지 감시가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을 때
김태현 씨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날씨가 좋으면 15km까지 가능하고 야간에도 열화상으로 3km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지휘부에 전송됩니다. 그때 저는 뭔가 특별한 걸 목격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김태현 씨를 비롯한 한국 장병들은 훈련이 아닌 실전 속에 있는 것처럼 움직였거든요. 그들의 눈빛에서는 전장의 냄새를 알고 있는 민족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그저 이 나라 생각보다 체계가 잘 잡혀 있군 하는 정도였지만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봤던 한국은 분명 70년간 전장을 실전처럼 준비해온 나라였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며 저는 다시 한국에 관한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K9의 포격 반응 속도, K방산의 글로벌 수출 현황, 국내 전술 시뮬레이션 환경, 전시작전 통제권 체계, 그 모든 것이 단순히 팔기 위한 무기가 아닌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특히 한국의 예비군 제도와 민방위 훈련을 조사하면서 이 나라는 국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사 조직처럼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한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전세를 바꿀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곳일 수 있다. 코리아. 그 순간부터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이미 다음 세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저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존의 모든 전황 분석 모델을 갈아엎기로 결심했습니다. 러시아의 기갑 부대와 항공 전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이 저들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전술, 정보전, 비대칭 무기 운영이 전황을 이끌고 있었고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통합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2023년 5월 둘째 주, 저는 나토 분석팀의 특별 과제로 전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작전 환경, 적응력 비교 보고서를 자원에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제안했을 때만 해도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독일의 한스 밀러 중령은 그런 주제는 이미 충분히 다뤄봤지 않나? 라고 했고, 미국의 제임스 맥도널드 대령은 전통적 분석 틀로도 충분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시행에 옮긴 나라라는 사실을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는 2023년 5월 23일자 우크라이나 국방부 비상연락회의록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나토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는데 그 안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절박한 요청이 담겨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올렉시 레즈니코프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더 이상 개별 무기 지원이 아닌 실전에 즉시 투입 가능한 완전체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닌 작전 체계 전체, 정비 시스템, 훈련 프로그램, 심지어 현장 기술 지원까지 포함된 원스톱 솔루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이 향한 대상은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회의록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답이 나와 있었어요. 미국과 독일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M777 곡사포와 하이마스 로켓은 분명 강력했지만 배송에 석 달이 걸렸고 현지 정비 인력 양성에만 6개월이 소요됐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성능은 우수했지만 부품 공급이 불안정했고 겨울철 혹한기 적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유럽 내 정치적 피로감이었어요. 2023년 6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41%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고 프랑스에서도 38%가 비슷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민의 여론 악화를 우려해 지원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2023년 7월 첫째 주,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코리아 디펜스 패키지 줄여서 KDP라는 이름의 혁신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건 기존의 무기 수출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 몇 기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전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를 세트로 제공했거든요. KDP의 구성을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K9 썬더, 자주포 18문 각각 독립전술분대 운용이 가능한 구성으로 배치됐어요.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6기,
고정 포대를 보완하는 전술 기동 유닛으로 설계됐습니다. 고정익 및 회전익 드론 시스템 총 240기, 정찰, 공격, 물류 지원이 모두 가능한 통합 구성이었어요.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K-택틱스라는 실시간 전장관리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AI 기반으로 지형을 분석하고 적군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병력 재배치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을 탑재했어요. 거기에 현장 유지 정비팀 총 80명을 파견했는데 놀랍게도 이 중 32명이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가 가능한 인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투 현장 통합 물류 드론까지 포함해서 실탄과 응급 장비를 전선에 직접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어요. 이 모든 시스템이 불과 45일 만에 배치 완료되었습니다. 그것도 기존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체계에 무리 없이 통합되는 방식으로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2023년 8월 첫째 주, 전장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AI 드론 자주포 연동 타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2023년 8월 7일 오후 2시 40분, 우크라이나 북부 방면에서 러시아군의 고정포대가 탐지되었습니다. 위치는 비니라르스크 외곽, 좌표 북위 52도, 24분 동경 27도 53분이었어요. 한국제 정찰 드론 KUSFS가 해당 좌표를 확보하자 K-택틱스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가장 효율적인 포격 지점과 자주포 각도를 자동 산출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포대 지휘관의 별도 명령 없이 시스템에 연동된 K9 자주포 3문이 자동으로 조준 각도를 설정했습니다. 지휘관이 타격 명령만 입력하자 30초 만에 정밀 사격이 완료됐어요. 적 포대는 완전히 무력화됐고 우크라이나군 측 피해는 전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측된 타격 오차율은 기존 2.4%에서 0.6%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전에서 이 수치 차이는 곧 생존율의 차이를 의미했어요. 더 정확한 타격은 더 적은 탄약 소모를 의미했고 더 빠른 작전 완료는 적의 반격 기회를 줄인다는 뜻이었거든요. 2023년 8월 15일 저는 현장에서 작성된 인터뷰 보고서를 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6기갑여단의 중대장 안드레이 블라스코 소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한국 무기라고 해서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동양 제품이니까 저가형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직접 써보니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는 살아있는 기술이었어요. 이 인터뷰는 저에게 결정적인 확신을 줬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장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2023년 8월 말, 저는 나토 전략 분석 보고서의 서두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파괴력에 집중해 군사력을 평가해왔습니다. 탱크 몇 대, 미사일 몇 발, 병력 몇 명. 하지만 현대 전장은 점점 통합과 대응력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예상과 달리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9월 첫째 주 금요일, 저의 직속 상관인 헨리 인슬로 준장은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애드릭, 자네가 처음으로 저희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말해줬네. 이 보고서는 나토 전체의 전략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야. 준장의 눈빛은 의심이 아닌 깊은 인정이었어요. 이제 제 눈에는 전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탄약 창고의 크기나 전차의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과 시스템, 그리고 그걸 가장 유기적으로 연결시킨 나라, 그 중심에 바로 코리아 디펜스 패키지 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전쟁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요. KDP, 즉 코리아 디펜스 패키지의 실전 배치는 군사 역사에서 흔치 않은 사례였습니다. 한 국가가 전장을 통째로 설계하고 그것을 다른 나라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제공한 건 사실상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컸습니다. 2023년 9월 둘째 주, 그 첫 번째 징후는 세계 언론에서 시작됐어요. BBC 월드 뉴스에서 헬렌 클라크 앵커가 특별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은 바로 코리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르 몽드는 일면 톱 기사로 La Corée change la guerre,
한국이 전쟁을 바꾸다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독일에 대어 슈피겔도 Von Korea Learn은 한국에서 배우자는 특집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카타르의 알자지라였어요. 중동 지역 최대 언론사인 알자지라가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제목은 The Korean Shield, 한국의 방패였습니다. 이 모든 보도의 출발점은 나토 사령관 라르스 바인만 대장의 기자회견이었어요. 2023년 9월 18일 오후 3시,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바인만 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군사 전략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시스템을 배우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바인만 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나토 사령관이 공개석상에서 특정 국가를 이렇게 언급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 발언이 나간 직후부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2023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불과 2주일 동안 한국 방산업체들이 받은 해외 문의는 전년 동기 대비 3,200% 증가했어요.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첫 번째 고객이었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서울을 직접 방문해서 KDP의 경량형 모델인 K-라이트 패키지 도입을 결정했어요. 구성품은 천무다연장 로켓 사기, 드론 시스템 60기, K-택틱스 라이트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12억 달러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과감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승인한 150억 달러, 규모의 중동 최초 KDP 기반 기갑사단 창설 프로젝트를 발표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사우디 전체 군사 체계를 한국식으로 개편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KDP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니콜라의 치우카 국방장관은 한국의 시스템은 저희처럼 강대국과 인접한 나라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며 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호주, 폴란드, 핀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모두가 이전엔 주로 미국이나 프랑스 혹은 중국산 무기를 도입하던 나라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변화의 물결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산 무기는 오랜 시간 동안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나름의 입지를 굳혀왔거든요.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최대 무기 공급국이었어요. 하지만 KDP의 등장은 그 기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23년 10월 중순 동남아시아 말라야 분지 남부 국경 분쟁 지역에서 벌어졌어요. 이 지역은 두 개의 소규모 국가 간 영토 분쟁이 지속되던 곳이었는데 한쪽은 중국제 무기를, 다른 쪽은 한국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실제 교전에서 중국제 공격 드론 YS9 25기와 한국산 HDP-03 다기능 드론 5기가 공중전을 벌였어요.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비행 지속 시간 중국제는 40분, 한국제는 120분. 정찰 반경 중국제는 5km, 한국제는 25km. 좌표 전송 속도 중국제는 15초, 한국제는 2초. 지형 회피 알고리즘 중국제는 기본형, 한국제는 AI 학습형. 현장에서 작성된 교전 보고서에 따르면 HDP-03 한 기당 평균 5기의 중국제 드론을 격추시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기체계 자체의 성능 차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AI 기반 전장 연동 체계의 유무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죠. 한국제 드론은 실시간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때 공격을 구사했지만 중국제 드론은 개별적으로만 작동했거든요. 전투가 끝난 후 해당국 국방부 대변인 무하마드 라시드는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교전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향후 중국산 무기 도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한국과의 전략적 기술 협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2023년 10월 23일 곧바로 베이징 중앙군사위원회까지 전해졌어요. 중국 군부 내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자문역 리우젠 교수는 인민일보 군사면에 긴급 기고문을 실었어요. AI와 정보전의 시대에 저희는 아직도 물량과 제조 수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100기 만드는 것보다 5기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 기고문은 중국 내부에서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환구시보 같은 관영 매체는 이를 과장된 공포 마케팅이라 비난했지만 실전에서 드러난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파키스탄, 케냐, 칠레, 카자흐스탄 등의 국가들이 연달아 중국 무기 계약 파기를 선언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파키스탄 국방장관 쿠와자 아시프는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더 이상 양이 아닌지를 추구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보여준 효율성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라고 말했어요. 파키스탄은 중국의 오랜 우방국이었는데 이런 발언이 나온 건 정말 충격적이었죠. 결국 중국 방산 산업은 글로벌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무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43% 감소했어요. 한편 나토 내부에서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토는 군사력 평가 체계를 비교적 단순하게 운용해왔거든요. 전차 보유 대수, 항공기 기종수, 병력 규모, 해군 함정 배치 능력 등 주로 숫자 중심의 평가였어요. 하지만 제 보고서를 비롯해서 각국 분석가들의 연구, 결과가 누적되면서 새로운 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초 나토 전략기획위원회는 차세대 군사력 평가 시스템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어요. 새로운 평가 기준은 이랬습니다. 전장 통합 능력, 육해공 전력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동되는가? 실전 적응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가? 시스템 간 유기성,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 유지보수 효율성, 전시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운용이 가능한가? 2023년 11월 20일, 이 새로운 기준으로 비공식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는 나토 내부에서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이 1위, 그리고 한국이 2위로 분석된 거예요. 러시아는 5위, 중국은 7위였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독일의 한스 밀러 중령은 믿을 수 없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미국의 제임스 맥도널드 대령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70년간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평시 기준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진짜 역량이 이제야 드러난 것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브뤼셀에서 보고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한국을 다시 방문해서 KDP의 진화 과정을 현장에서 목격하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변화의 물결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철학과 전략이 세계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전장을 바꾼 건 무기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시스템, 그리고 철학, 그리고 그것들을 오롯이 실전에 담아낸 대한민국. 이제 세계는 그 이름을 경외하며 동시에 반드시 배워야 할 시대로 접어든 것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첫째 주,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서울은 여전히 바쁘고 평화로웠어요. 공항 리무진에서 빠르게 짐을 찾고 도심을 향해 달리는 차창 밖으로 한강과 고층 빌딩들이 흘러갔습니다. 명동의 네온사인과 광화문의 전통 건물들이 교차되는 풍경이 펼쳐졌죠.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분명히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제 가슴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전장의 포연을 안고 이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땅에서 출발한 기술이 우크라이나 전선을 바꾸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출근하는 시민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들,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세계를 바꾼 방패가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철원 비무장지대 인근의 안보전시관이었어요. 경기도 연천군에서 강원도 처원군으로 이어지는 국경 지역, 여전히 긴장감이 감도는 그곳에서 저는 전시관 3층 한편에 놓인 작은 디지털 방명록을 발견했습니다. 그 디지털 보드에는 전 세계에서 방문한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남긴 메시지들이 12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메시지가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키릴 문자로 쓰여진 우크라이나어 원문 아래 영어 번역이 달려 있었거든요. 이 무기를 만든 당신들 덕분에 제 부대원 17명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K9 자주포의 포탄이 정확히 적진에 떨어졌고 저희는 후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적의 BM-21 카츄샤 로켓이 저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는데 K-택틱스가 30초 만에 적 위치를 파악해서 반격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제 딸 올레나는 한국의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이 철학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보낸 사람은 우크라이나 키이우 제육기가벼단 소속 중대장 안드레이 블라스코. 2023년 11월 15일 작성. 이름을 보는 순간 몇 달 전 보고서에 실었던 그 인터뷰가 생생하게 떠올랐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단순한 한 줄의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압축되어 있었거든요. 감사, 안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그 메시지는 단순히 무기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무기가 지켜낸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시관을 나와 서울로 돌아온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본원을 찾았어요. KTACTIS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던 김도연 박사와의 인터뷰는 원래 예정에 없었지만 제 요청을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30대 후반의 연구원은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공군 출신답게 딱 떨어지는 말투를 유지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연구소 7층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김도연 박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애드리님, 기술은 결국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저희는 공격보다 방어를 먼저 생각해서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이,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만드는 모든 시스템은 먼저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김 박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KTACTIS의 핵심 알고리즘 중 하나가 바로 Protect First예요. 적을 타격하기 전에 아군의 생존율을 먼저 계산하고 민간인 피해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이건 다른 나라 무기 시스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철학이죠. 그의 말은 단순한 기술적 방향성을 넘어서 한 민족이 가진 생존 철학을 대변하는 듯했어요. 70년간 휴전선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온 이 나라에서는 전쟁이 교과서 속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연장선에 존재했고 그만큼 준비도 달랐던 거죠. 바로 그 점이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의 평균 나이가 32살이에요.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모두 군 복무를 마쳤고 DMZ에서 실제 경계 근무를 서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위협이 무엇인지 몸으로 알고 있죠. 이론이 아니라 체험에서 나온 기술이에요. 인터뷰를 마친 뒤 저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무기체계 통합개발센터를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수많은 청년 엔지니어들이 거대한 모니터 앞에서 열정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어요. 몇몇은 영어와 스페인어, 아랍어로 해외 파트너들과 화상회의를 진행 중이었고 어떤 팀은 폴란드, 방산업체와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2층 드론 개발실에서 만난 이수진 선임연구원은 29살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녀가 개발한 HDP-03 드론이 바로 말라야 분지에서 중국제 드론을 압도했던 그 기체였어요. 저희는 떼공격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꿀벌의 집단 행동을 연구했어요. 개별 드론의 성능보다는 5기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에 집중했거든요. 이 작은 나라에서 수백 명의 생명을 지켜낸 시스템들이 이렇게 젊은 엔지니어들의 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귀국 준비를 하던 중 저는 마지막으로 한 뉴스를 접했어요. 아프리카 차드 공화국 사일지대 난민 캠프에서의 UN 평화유지 작전 보고였습니다. UN 평화유지군 소속 세네갈 제2공수여단이 분쟁지대에서 고립된 3,500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인근 보코하람 무장 세력이 접근 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위성통신과 실시간 영상 분석을 통해 한국산 HDP-03 드론 8기가 긴급 투입되었고 적대 세력이 난민 캠프에 도달하기도 전에 해당 구역을 선제 차단하여 무력 충돌을 완전히 막아낸 사례였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드론들이 위협 제거가 아닌 위협 차단을 선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장 세력에게 직접 공격을 가하지 않고 대신 접근 경로를 봉쇄하고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발적으로 철수하도록 유도했던 거죠. 현지 UN 평화유지군 알리우 디알로 중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만든 방패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인천국제공항 탑승 게이트에서 마지막 한국 뉴스를 보며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KBS 9시 뉴스에서는 유럽연합이 한국과 공동 방산연구소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도 특별 인터뷰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내에서 창문을 통해 내려다본 한반도의 야경은 잔잔하고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세계를 지키는 방패를 만들어내는 손길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진 마지막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군사력은 누군가를 파괴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방패의 이름은 코리아였다. 이제 저는 단순한 나토 군사 분석가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군사 철학의 목격자가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전쟁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자 미래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가서 저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나토 전체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자문 보고서에서, 그리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한국이 보여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세계는 이제 한국의 방패를 보았다. 그리고 그 방패는 지키는 자를 위한 것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지키고자 할 때 탄생합니다. 그 방패가 되기를 택한 자, 그 이름이 바로 코리아입니다.